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연애나 결혼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남은 평생을 함께하는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 남자친구는 저에게 잘해주고 또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생은커녕 결혼식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채 통과하기도 전에 저희의 관계는 파탄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실은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것도 저희의 결혼식 당일날 말입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힘든 날들을 보냈던 저였었는데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다 맞더라고요. 그것도 몇 달이 지나자 이제는 오히려 제일 억울한 건 나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포함한 모든 나쁜 일들을 훌훌 털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의지를 다지게 된 기념으로 제가 겪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친한 친구 서영이와 함께 유아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저의 중학교 동창이었고 진작에 결혼해서 이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부모였죠. 사실 미혼인 제가 유아용품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저는 원래 작은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 숫자는 작고 일은 많아서 매일같이 퇴사 욕구에 시달리고는 있었죠. 야근도 심해서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알아볼까 하며 망설이고만 있던 어느 날, 저는 이 친구를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며 저의 고민을 토로했죠. 그랬더니 서영이가 대뜸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뭐가 잘 됐다는 거야? 야, 민지야, 나랑 가게 하나 하자. 나도 이제 슬슬 일해야 할 것 같아서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거든. 에? 진짜? 아직 서준이 어린데 괜찮겠어? 근데 무슨 가게를 하자는 거야? 서준이 이제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 시간 계속 비잖아. 나도 집에만 있는 거 체질이 아니야. 지겨워서 우울증까지 오려고 해. 얼른 일하고 싶어. 서영이는 원래도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가게 문을 닫았거든요. 워낙에 활달하고 외향적인 친구라 집에서 육아만 하면 우울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벌써 가게 자리까지 알아보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그리고 서영이가 말하는 가게는 바로 유아용품 가게였습니다. 다 좋은데 카테고리가 너무 뜬금없지 않냐? 나 아기랑도 안 친해서 유아용품의 유자도 모르는 거 너도 알잖아. 원래 다 배우면서 시작하는 거야. 다행히 네 친구가 바로 베테랑 아기 엄마 아니겠니? 내가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뭐 네 말대로 일이야 배운다고 치고. 근데 유아용품 가게가 잘 될까?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것 같은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시장 조사하면서 이 동네 싹 다 알아봤잖아. 여기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라서 경쟁력 있어. 얼마 전에 만났던 내 조리원 동기들도 이 동네 하다못해 아기 옷들 알아보고 살 곳도 없다고 아쉬워하더라고.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소영이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원래 대기업을 포함한 회사들이 많아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온 나라가 인구 소멸이 시작되니 많이 문제로 난린데 적어도 저출산 문제만큼은 이 지역의 문제는 아니었죠. 산부인과가 건물마다 있을 정도였거든요. 사실 저는 이 지역 토박이라 산부인과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여기 놀러온 타 지역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웬 산부인과가
건물마다 있냐고 하면서요. 아무튼 서영이의 꽤나 구체적인 설득에 저는 솔깃했던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두고 싶었던 전 직장도 크게 한몫을 했고요. 하지만 무턱대고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둘이서 주말마다 시장 조사도 열심히 다니고 본격적인 연구 끝에 결국 저희는 함께 운 좋게도 위치가 좋은데도 저렴하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아용품 가게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가게는 오픈하고 입소문을 조금 탄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활약이 컸죠. 서영이가 워낙 사교적이라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은 전형적인 마당발이었거든요. 조리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돈의 팔촌까지 유아용품을 살 만한 고객이라면 모두 끌어들였죠. 저는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던 경험을 살려서 오픈 이벤트 전단지를 기획해서 돌렸습니다. 주기적으로 동네 맘카페에 홍보글도 올렸고요. 어쨌든 둘 다 젊디 젊으니 열심히만 하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대뽀 희망에 차있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저희는 그 가게 바로 옆에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하는 전용 커피점도 열게 되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전문이라 매장이 클 필요도 없었고 대려번 코너에 붙은 곳이라 오가면서 찾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매장 인테리어로 전면 유리를 설치해서 가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이 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고요. 마침 저희 가게 바로 옆이 비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운이 따른 일이었죠. 아침에 한창 출근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는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더 쓰기도 했습니다. 야근을 하지 않으니 회사 다닐 때보다 시간적 여유는 훨씬 많은데 그때보다 수입이 배는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서영이의 말을 들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했죠. 야, 이게 다 내 덕분인 거 너도 알지? 아이고, 안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 그래, 알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나 아니었으면 우리 박 사장님은 아직도 그 악덕 회사에 노예 같은 굴림을 당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집에 못 가고 회사에서 야식으로 짜장면이나 시켜 먹으면서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럼요. 당연한 말씀을요. 김 사장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시죠. 서영이도 한동안은 입만 열면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저희는 가게 마감하고 재고 정리를 하는 주말밤이면 같이 맥주도 한 캔씩 하고 맛있는 배달 음식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지난 이야기들을 하며 같이 웃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저는 여기서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무려 5년 만의 연애였어요. 남자친구는 우연하게도 저희 가게에 들렀던 손님이었습니다. 아마 아기가 이제 100일쯤 됐을 텐데 아기 옷은 어떤 게 좋을까요?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들입니다. 네,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걸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키가 훤칠하니 커서 190은 다 되어 보이고 서글서글하고 잘 웃는 인상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얼굴이었죠. 그 손님은 본인의 친한 친구가 아기를 낳아서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제일 비싼 걸로 옷을 4벌쯤 사갔죠. 그리고 정확히 이틀 후에 그 손님이 다시 또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퇴근하는 길에 급하게 들렀는지 목에 깜빡하고 잊은 사원증도 걸고 있는 상태였죠. 저도 알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 근처에 유명한 연구소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 지역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회사였어요. 어머, 또 오셨네요? 저번에 사갔던 옷을 다른 친구들도 보고는 다들 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요. 몇 벌 부탁받아서 같은 옷을 더 사가려고 합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저희야 너무 좋죠. 다른 옷들도 좀 보여드려요?
아,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야 사양할 이유가 없는 너무 좋은 일이었죠.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친구가 신이 나서 재고를 찾으러 가게 뒤쪽 창고로 뛰어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와 그 손님은 짧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종종 봤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손님이 많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네요. 의외로 손님들이 아기용품은 눈으로 직접 보고 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사이즈 같은 문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기가 쓰는 물건이다 보니 실물을 봐야 안심이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오프라인 매장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로 옆에 테이크아웃 카페도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커피 맛있으니까 다음에는 커피 드시러도 오세요. 그럴게요. 저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근처에서 2호점도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저희의 생각보다 가게가 잘 돼서 얼마 전에는 근처에 2호점을 냈었거든요. 2호점은 제 사촌 동생이 운영하고 있었고요. 최근의 일이었는데 벌써 그 소식까지 알고 계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동네가 넓은 것도 같아도 은근히 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님은 제가 사원증에서 봤던 바로 그 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집도 근처라서 운동 겸 걸어서 출퇴근할 때도 많다고 하시면서요.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구간 사이 저희 가게가 중간쯤에 딱 위치하고 있어서 거의 매일을 오가며 저희를 봤다고 했었죠. 그 뒤로 손님은 수시로 저희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본인은 아이가 없으니 선물의 대상과 종류만 자꾸자꾸 바뀌었죠. 직장 상사 아기 돌잔치 선물을 사러 오기도 하고 본인 조카 선물을 사러 오기도 하고요. 하다 나중에는 그냥 옆에 카페에 커피 마시러도 들리시더라고요. 거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얼굴을 보다 보니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손님 오늘은 언제 오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기도 없는데 애쓴다 진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봤을 때 그 여자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틀림없어. 관심은 무슨 관심이야. 진짜로 선물할 일이 있나 보지.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두고 봐. 조만간 너한테 고백한다. 나중에 고백해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그 정도면 얼굴 괜찮지, 직업 좋지, 너한테 잘해주지. 안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요. 사실 아니라고는 말했지만 저도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전까지 우리 가게 최고 단골이었던 아기 엄마도 이 정도로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서영이의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그 손님이 저에게 만나고 싶다며 고백을 했거든요. 서영이의 말처럼 굳이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저도 슬슬 정이 들렸던 상태였습니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른다고 생각도 들었지만 30도 훨씬 넘은 나이에 언제까지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서영이의 말에 저는 일단 만나면서 알아가 보자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 긍정의 대답을 듣고 남자친구는 어찌나 아이처럼 기뻐하던지 한동안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릴 정도로 기억 속에 남았죠. 몇 년 만에 시작했던 연애는 TV 속에서나 보던 멜로드라마처럼 불타오를 정도로 뜨겁고 열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갑 속 온기처럼 잔잔하고 따뜻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부르면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올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즐겨 듣는 음악, 제가 행복해하는 영화. 이렇게 제 취향을 빠르게 파악한 뒤에 데이트 코스에 매번 반영할 만큼 섬세했고요. 섬세하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그것도 다 애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사람과 연애하는 내내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참 좋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는 마냥 잘 웃고 평소에 짜증 한 번 안 낼 만큼 성격도 좋았기에 저는 남자친구가 평생을 근심 걱정 없이 살았구나 하는 오해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릴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이야 좋은 회사를 다니고 번듯한 명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어릴 때는 힘들게 살았었다고요. 그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굶을 때가 많았는데 어릴 때다 보니까 밥보다는 과자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때 친구들이 사 먹는 과자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든지. 진짜요? 하긴 어릴 때면 그랬겠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어머니는 말없이 한참 나를 보고 계시기만 했어. 그때 사실은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 내가 철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테니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테고. 불쌍해.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과자 중독이 됐구나? 그런가? 나중에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과자를 하나 사다 주시더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주인집 아들이 먹는 걸 대신 청소해주고 얻어다 준 거라고 하더라. 남자친구네는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나 가까웠던 삼촌이 남아있던 사업 자금을 모조리 빼서 도망가는 바람에 망하게 되었다고 했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식구들은 그날부터 끝도 없이 찾아오는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고생이라고는 못해보고 살았던 어머니는 믿기지 않은 현실과 말도 못할 고생에 우울증까지 얻으셨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린 자식인 남자친구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살기 시작했던 단칸방 신세를 벗어난 게 나 대학 들어가고 나서였어. 그래도 반지하에서 옥탑방에서 저층으로 옮겨갔으니 그나마 나아지고 있었다고 해야 하나? 우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가족들이 전부 단칸방에 살았다고? 진짜 불편했겠다. 상상이 안 가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포기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해서 이젠 빚도 다 갚았어. 거기다 나 대학 학비까지 내주셨으니 감사하지 뭐. 그 뒤로는 남자친구도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얼마 전에는 본인이 모은 돈으로 부모님 집도 바꿔드렸다고 했습니다. 비록 좋은 집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물을 틀면 자동으로 온수가 나오는 집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 하셨다고 하면서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뚤어지기가 쉬울 텐데 남자친구는 힘든 형편 속에서도 반듯하게 자란 것 같아 너무나 대견했어요. 남자친구는 이제 다 지나간 옛일이라며 농담처럼 어릴 때 고생한 일화를 이야기해주고는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안쓰러웠고 앞으로는 제가 곁에서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옛 사연들을 알게 되니 한편으로는 남자친구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더라고요. 가끔씩 작은 돈에 예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연봉도 잘 받고 있고 평소에 큰 돈도 잘 썼으면서 본인의 예정이 없던 지출이 생기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왜 이러나 싶었는데 나중에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릴 때 하도 돈으로 고생해서 지금도 그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요. 어쨌거나 저희는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남들 같은 연애를 계속했습니다. 서로의 절친한 친구들도 소개를 받고 또 소개를 해주면서요. 저의 제일 친한 친구는 서영이었으니 자주 보는 건 말할 것도 없었죠.
가게에 오면 매일같이 보는 게 이 얼굴이었으니까요. 둘이서 하던 맥주 파티를 남자친구까지 합류해 셋이서 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겸사겸사 재고 정리도 같이 도와주면서요. 인사해. 이쪽은 내 입사 동기 민철이. 이민철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민주 씨. 아, 네. 두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일 친한 동기분이시라고. 일단 감사 인사 드릴게요. 저 솔직히 두현님 자식 연애고 결혼이고 못할 줄 알았거든요. 회사에서 워낙 일만 하고 재미없게 사는 놈이어서요. 쓸데없는 소리 할래? 오늘은 방해꾼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전화주시면 제가 궁금하신 것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먼저 소개받았던 친구는 남자친구의 입사 동기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농담도 잘하고 성격도 무척이나 좋아 보였습니다. 저한테 남자친구 구제를 해줘서 고맙다며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장난으로요. 이런 친구가 있는 걸 보면 남자친구가 회사 생활도 원만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었지만 입사 동기라고 해서 다 친한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사회에서 만났으면 더 조심스럽기 마련이라 한 명이라도 진짜 친구가 있다면 다행인 셈이었죠. 그 뒤로도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을 차례대로 몇 명씩 만났습니다. 성격들은 각자가 모두 달랐지만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자친구가 진국이라는 얘기였죠. 처음에야 농담으로 어쩌다 이런 녀석을 만나게 됐냐고 했지만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 속에서 제 남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다들 그것만큼은 정말로 보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는 말도 함께 했고요. 사람들의 증언이 아닌 증언까지 모두 듣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즘은 앞뒤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나 많다고들 하잖아요. 마음만 먹는다면 여자친구나 부모를 속이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요. 사실 공통되는 접점이 없이 만난 사람이라 조금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제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제가 모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을까 봐서요. 하지만 친구들을 이렇게나 많이 만났는데도 한결같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주는 걸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죠. 그건 바로 얼마 전에 남자친구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녀가 1년 반을 만났으니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연애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저도 남자친구 모두 서로를 아직도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과는 별개로 막상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친구들을 모두 만나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 집에 한번 가볼래? 자기 부모님 댁에 가자고? 벌써? 민진이가 아직 마음을 못 정한 거 알아. 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자기가 준비될 때까지 나는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고. 그냥 부모님한테 한 번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라고. 그전에는 한 번도 여자친구를 데려간 적이 없었거든. 부모님 집에 처음으로 데려가게 된 여자친구가 바로 제가 된다는 사실에 저는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를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정말 진심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의 말대로 저는 그때까지도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지만 일단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보면 제가 하는 결심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확실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민지입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튜연이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 녀석이 여태껏 집에 누구를 데려온 게 처음이라서 우리도 어떠떠랬지. 두연이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자 예비시댁에 오기 전에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본인 아버지가 돌려 말하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시라고, 혹시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조금 이해해달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질문에 저도 조금 고민하다가 웃으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우선 두현 씨 가족분들부터 뵙고 싶어서 함께 오게 됐고요. 그래요?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좋구만. 눈치 보면서 둘러대는 것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100번 낫지. 아유, 당신은 무슨 보자마자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 당황스럽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든 질문해 주세요. 혹시 술은 좀 마실 줄 아나? 정말 특이하긴 하시더라고요. 저는 첫날부터 예비 시아버지가 될지도 모르는 분과 함께 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인사를 드리러 간 예비 사위한테 권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비 며느리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리려고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술을 싫어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저와 남자친구의 가족은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니 솔직한 속마음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모 잘못 만나는 바람에 어릴 때 남자친구를 너무 많이 고생시켜서 미안했다고 하시면서요.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저를 만나면서 많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부모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제가 두현 씨와 결혼해서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에서 돌아온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예비 시부모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비록 아직도 예비 시댁의 형편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족들끼리 정이 깊고 사이도 정말 좋아 보였고요. 아무래도 집을 가보면 대충 그 집 형편을 가늠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남자친구가 사들였다는 부모님 집은 제 생각보다도 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집안에 놓인 가구나 가전들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오래된 물건들이 대다수였고요. 하지만 이런 집에 살더라도 식구들끼리 화목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산들, 날마다 이혼을 하니마니 가족들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집도 널려 있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예비 시댁에서는 돈이 가족의 1순위는 아니라는 게 증명된 셈이었죠.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와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뒤로 곧장 저희 부모님 댁에도 남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놀라시긴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남자가 아니면 데려올 생각이 없다고 미리부터 못 박아뒀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어요. 세상에, 우리는 민지가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1년 반이나 됐다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온 걸 보면 결혼할 결심이 선 것 같은데.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한다고?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은 있어요? 아우, 엄마, 아빠, 좀 천천히 물어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질문 세례에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두 분이서 동시에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말소리가 겹치는 일도 숱하게 많았어요. 제가 질색을 하면서 두 분을 말렸지만 처음에는 잔뜩 긴장해서 얼떨떨하게 앉아있던 남자친구도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말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무리 질문이 많아도 심지어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나 싶은 질문에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면서 다 대답을 하고는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많이 물어봐서 어디까지 물어봤는지도 헷갈릴 지경이었죠. 4시간이 넘는 신문인지 취조인지 끝에 저희는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기 미안해. 오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아니야, 힘들기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궁금한 게 많으신 게 당연한 거지. 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 오히려 자기 부모님도 뵙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걸? 그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고요.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잖아요. 헤어지지는 않더라도 양가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서로 기분이 상한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도 번번한 일이라고 들었고요. 적어도 저희는 양가에서 모두 좋아하시는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첫 출발이 좋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는 그 뒤로도 수월하게 흘러갔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투다가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다는 일도 저희 커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쓸 작은 전셋집도 구했고 그 집에서 결혼 후에 같이 쓸 물건도 함께 고르고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오히려 소꿉놀이를 하는 기분이 들어서 얼른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를 둘 다 하루에도 10번씩 할 정도였습니다. 남들도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건가 싶었죠. 지금 이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이혼하는 부부는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눈 떠보니 결혼식장이더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오후 12시 예식이었고 대부분의 결혼식이 그렇듯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드레스니 머리니 메이크업이니 하는 것들을 받느라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저는 시간도 없고 배가 나와 보일까 봐 밥도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했었거든요. 잠도 못 잤는데 배까지 고프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민지 너 밥 안 먹었지?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배고파서 미치겠어. 뭘 어떻게 알아. 자기 얼굴 보니까 바로 알겠구만. 있어봐. 내가 쿠키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할게. 바쁠 텐데 됐어. 자기는 나가서 사람들 맞이나 계속해. 나한테는 너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조금만 기다려. 신부 대기실에서 제 상태를 확인한 남자친구가 눈치 빠르게도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고 하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든든하던지. 역시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랑 같이 살면 앞으로 제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새삼 들어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죠. 슬슬 빨리 오는 친구들이 식장에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로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불과 잠시 후에 벌어질 엄청난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죠. 곽두현 씨랑 결혼하시는 박민지 씨 맞으시죠? 네? 아, 네. 제가 맞는데 누구시죠?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건 쿠키를 구하러 간 남자친구도 아니고 먼저 오겠다던 절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모르는 남자분이었어요. 심지어 질문도 이상했죠. 곽두현 씨랑 결혼하시는. 그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지인이라는 말같이 들렸거든요. 제가 본인이 맞다고 하자
그 남자분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제 앞으로 커다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곽두현 씨에 관해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서요. 제 남자친구요? 네, 먼저 보시고 나서 제가 저놈의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당황해서 급하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꺼냈죠. 서류 봉투 안에 있던 것은 조기 수십 장은 되어 보이는 사진들과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사진부터 집어들어 확인을 했어요. 온통 제가 모르는 여자들과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두 명도 아니었어요. 못해도 7, 8명이 넘는 여자들이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사진을 내려놓고 뒤에 있던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그 서류들에는 남자친구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가 낱낱이 들어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의뢰해서 제 남자친구를 뒷조사한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이 여자들은 다 뭐고? 당신이 곽두현에 대해서 아는 건 전부 거짓입니다. 이름이랑 친부모 빼고 전부 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세히 말해주세요. 사진은 곽두현이 결혼하자면서 사기를 치고 다녔던 전 여친들이에요. 전부 다 최근 5년 안에 찍힌 것들이고요. 그 자식이 제비짓 하면서 그 여자들한테 뜯어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6억이에요, 6억. 뭐라고요? 제비짓이라고요? 곧이어 저는 그 남자를 통해 제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진실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남자친구인 곽두현은 말 그대로 사기꾼의 제비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인간이 망친 여자들만 해도 이렇게나 많았고요. 일평생 멀쩡한 직장을 다니며 제 손으로 제대로 된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순진해 보이고 적당히 가진 돈은 많은 결혼 정년기의 여자만을 노려서 결혼하겠답시고 그들이 돈을 뜯어먹고 살았던 게 그 인간의 주 수입원이었던 거죠. 당연히 지금 다닌다고 저에게 말했던 회사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도 한결같이 직장명만 바꿔가며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왔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줬던 증거들은 다 뭐란 말이었는지. 저는 회사 사원증도 봤었는데요. 명함도 받고 직장 동기라면서 제가 봤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회사에 직접 들어가 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인간이 보여주는 사원증에 명함만 보기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이 얼마든지 조작해서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직장 동기라는 친구 놈들도 같은 사기꾼들일 겁니다. 곽두현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썼던 수법이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듣고 보니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법적인 실체를 확인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지 않나요? 사원증에 명함까지 파서 거짓말을 하고 다닐 거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게 정상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같은 회사 동기라는 인간들도 전부 다 사기꾼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늘 식장에 왔던 하객들도 청첩장 모임을 하며 저에게 소개시켜줬던 친구들도 전부 다 아르바이트 고용한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결혼식장에 와 있는 수많은 화환들마저도 전부 다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 주문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게 이 서류봉투를 전달하라고 시킨 사람은 제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여자친구라고 해야 할지. 정확하게는 결혼을 할 것처럼 꼬드겨서 돈을 뜯어냈다는 그 불쌍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죠. 다행히 그 여자분은 돈을 뜯기자마자
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 돈을 모두 받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죠. 그 여자분은 그 뒤로도 분이 안 풀린 나머지 곽두현이 어떻게 살고 있나 계속 지켜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인간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불쌍한 인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분은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이 담긴 서류 봉투를 보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저는 제 눈앞에 갑자기 들이닥치게 된 이 잔인한 현실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부 대기실에는 자꾸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식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서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를 축하해 주러 식장에 온 제 친구들의 얼굴을 보자 저는 왈칵 눈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야, 민지야,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서영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무슨,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저는 그때 마침 타이밍 좋게도 신부 대기실로 찾아온 서영이를 보고는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서영이와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며 기겁을 하고 제 주위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서영이가 제 옆에 있던 사진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서영이도 알고 있는 얼굴이 있었고요. 당연히 제 남자친구였죠. 곧 자초지정을 듣게 된 서영이가 기겁을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가 저희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5분도 되지 않아서 예식장에 경찰이 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찰은 사기 행위에 가담한 하객 알바들과 그 인간의 친구라고 예식장에 온 사기꾼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죠.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던 곽두현을 포함해서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민지야, 너가 경찰 부른 거야? 민지 이름 부르지도 마! 이 인간 말종 사기꾼 자식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영 씨? 그 인간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희 부모님께 항의를 해오는 예비 시부모의 모습도 보였죠. 저도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같이 이동하기 직전 한마디 남겼습니다. 저 인간이 하고 다니는 짓 알고 계셨어요? 설마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신 건 아니겠죠? 그리고 아는데도 두 분이 지금 연기하시는 거라면 너무 소름 끼치네요. 여기서도 할 말은 없고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 가서 하시죠. 그 결혼식장이 생긴 이래로 결혼식 직전에 신랑 신부를 포함한 하객들이 경찰서로 이동하게 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갔다고 일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은 처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펄쩍 뛰며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억울하다고 부인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었지 그 인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범죄 기록이 이미 남아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인간에게는 전 여자친구에게 소송을 당했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게 된 자세한 속사정은 이러했습니다. 마지막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로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던 그 인간은 우연하게도 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는 그러면서도 젊은 미혼 여자가 사장을 하고 있는 가게만을 찾아 돌아다녔던 거죠. 돈 많은 여자를 물어야 뜯어낼 게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적당히 가게도 잘 되는 것 같았고 모은 돈도 꽤나 풍족한 것 같아서 저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제가 괜찮은 사람 같았고
본인을 너무나 좋아해 주는 게 눈에 보여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들었던 생각이 이 집도 슬슬 지겨운데 이제 한 여자한테 진짜로 결혼해서 정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거짓으로 말했던 회사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충 핑계를 대서 관뒀다고 둘러댈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얹혀서 가게 하늘을 더 내든지 제 일을 돕든지 하면서 살 생각이었고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너한테는 정말 진심이었어. 민지야, 너도 알잖아. 내가 너한테 정말로 잘해줬었잖아. 기억 안 나? 나한테 진심이었는데 왜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몰랐을까? 너 나한테 사실대로 말한 게 있기는 한 거야? 그건 차차 말하려고 했었어. 진짜야. 결혼하고 나서 적당한 기회를 봐서 정말 말하려고 했어. 나도 너한테 속이고 있는 게 너무 찔려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고. 아마 저 말까지도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고요. 예비 시댁 식구들도 모두 한 통석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 식구들도 사기 전가가 다들 화려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않고 사람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었는지. 저는 경찰이 오기 직전까지도 그 태연했던 얼굴들을 떠올리자 다시금 소름이 끼쳤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람을 믿을 수나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경찰 조사 후 그 인간과 연루된 사기꾼들은 모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나중에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그 인간과 가족들은 지금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고요. 모든 일이 끝났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저에게 서류 봉투를 보냈던 그 여자분에게 문득 연락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자분이 주셨던 명함을 통해 연락을 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본인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원했다고 하시면서 다행이라는 한마디만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성도 이름도 모르는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저의 인생을 구원해 준 거죠. 한편으로는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결혼을 결심했던 사람보다 얼굴조차 본 적이 없던 타인이 때로는 저를 구원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